오늘 저희가 특강으로 모신 강사님은 김기태 KTK 아카데미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따 자기 소개를 하겠지만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를 지망하는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자녀로는 무진이와 가빈이. 네. 왜 이 두 이름을 강조하느냐면 가계주에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옵니다. 많이 가진이와 나옵니다. 무빈이가 네. 무진이가 아버지와 밀접 관계에 네. 있는 자녀들인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들 때 자주 사용되니까 가진이와 무진이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력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짧게 가르치고 지나가는데요. 미국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중요하죠? 미국법 같은 경우는 한국법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라고 해서 PL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조물 책임법이거든요. 근데 입증책 특히 뭐 아시겠지만 그게 급발진 사고 같은 거나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참사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그 제조업자나 그다음에 그걸 판매한 사람이 안전한 제품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불법 행위는 한국법보다 더 소비자나 피해자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불법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불법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기본법이 6법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 7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톨치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톨치하고 또 크리미널하고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도 매번 강의를 할 때 톨치를 먼저 강의하는 이유가 그만큼 좀 중요하고 외울 것도 또 많고 그래야지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나머지 것도 좀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법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하는데 당락을 좌우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합니다. 형법과 네, 형법 7법은 형법, 그 다음에 불법행위, 부동산법,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증거법, 헌법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톨치가 배우기는 쉬운데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불법행위법을 어렵게 강의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미국법 산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가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그때도 아마 누구나 되기 쉬운 그렇죠. 예, 누구나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통어가 easy예요. easy. 네, easy. 쉬운인데 그만큼 이제 강의 능력이 출중하신 선생님이니까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배운다기보다 뭔가 가교, 그렇죠. 저는 안내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가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이 질문을 살리는 재주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그래서 수준의 뭐 질문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수준을 가리지 않고 이걸 잘 장작불처럼 알겠습니다. 활활 해주시니까 본 강의가 끝나고 기탄 없이 강의를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부탁하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학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저는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그러니까 민법이죠. 민법을 저희가 미국법은 이런 거다. 그래서 미국법이 절대 어렵지가 않다. 특히 용어 자체가 한국법하고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엄청 쉽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전, 그 다음에 저도
뭐 중앙대 법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제가 민법총칙도 한번 다 읽지 않고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도 쓰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여하간 졸업은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법은 아시겠지만 판례를 통해서 법이 형성된 법의 형성 과정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형법을 한번 읽고 와, 이 한국말도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다시 깨달았는데 저희 때는 신림동에 지금도 아직 저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신림동에 형법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 계셨는데 그렇죠. 네, 신우진 교수님께서 아직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돈 엄청 버셨을 텐데. 그래서 그 신우진 교수님의 그 한글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써머리 된 거. 그거를 제가 보고 무난히 합격했던 그거 읽고 이해하고 법전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법은 정말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이 쉽게 써 있다. 그런데 쉽게 써 있다고 해서 리즈닝이, 그러니까는 판결문이나 이거 보면 리즈닝이 뭐 어설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공부 방법이 아니잖아. 뭐냐면 교수법이지. 그렇죠? 근데 왜 소크라테스 메소드를 하냐? 그거 소크라테스 메소드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로스쿨에 딱 가면 이제 어사이먼을 줍니다. 숙제를.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읽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콜을 하겠죠. 교수님이 저처럼. 그럼 미스터 킴? 그럼 예스? 그러면 브리프 한번 해봐. 그럼 브리프를 쭉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걔한테 계속 물어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걔가 대답 못할 때까지 그 학생이.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그러면서 그러면 소크라테스 메소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그러면서 리걸 마인드를 함량할 수 있고 그렇게 물어봐서 틀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수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소크라테스 메소드를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법무행정학과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드랍하겠죠? 그죠? 그 교수들은. 그죠? 누가 그거를 해? 짜증나. 우리는 어떤 미덕이 있어요? 말 안 하고 중간 가는 미덕이 있어요. 그죠? 말하면 내 무식이 탄로나잖아. 그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저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특강도 많이 하지만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딱 이렇게. 그게 뭘까요? 그러면 다 눈을, 그렇죠. 왜? 눈 맞추면 시킬까봐.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왜? 시켰다가 약간 창피하다는 감정이 들면 학원을 안 나와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단어. 드랍? 네? 드랍. 드랍을 한글말로? 수강생이 주로. 아니, 그러니까 드랍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환불이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환불.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뭘까요? 찌직찌직찌직. 왜 그럴까요? 찌직찌직. 그렇죠. 그 카드 긁는 소리. 그렇죠. 전표 나오는 소리.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아.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수님의 마인드입니다. 교수님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오, 좋은 질문이야 하면서 인쿼리를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딴 질문을 하냐. 한국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으면 진짜 왕따 당한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엄청 혼날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면서. 수강생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저는 안 하죠. 네,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하면 다 받아줘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 미국 로스쿨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나이 서른 340만 원 갖고 가가지고 그때 3,200불이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3년 반 동안 운전 강사 리커스토어는 그러니까 술하고 음료수 파는 게 주류인데 나머지는 뭐 그냥 갖춰놓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택시 운전하고 운전 강사하고 이렇게 3년 반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다음에
LLM이라는 1년짜리 LLM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토플 시험만 봐가지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니까 저는 로스쿨 딱 붙고 도서관에 딱 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340만 원 갖고 비행기 탔을 때는 내가 로스쿨을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친구들이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나이 30에 학점도 2.54지. 그렇죠. 영어도 못해. 돈도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저 비행기도 처음 타봤거든요. 비행기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너무 넓더라고요. 국제선은. 그랬는데 뭐 미국 변호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야, 내가 여하간 미국 로스쿨에 합격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1,000만 원 빌려줘라. 내가 등록금하게. 나 돈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붙기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붙고 2006년에 LLM을 붙고 왔어요. 그래서 모아놨어. 20명을. 그때 20명이었거든요. 갈비집에. 야, 1,000만 원 빌려준다고 했지. 다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웬걸? 빌려주긴 뭘 빌려줘. 3명이 5,40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2020년 5월 달에 다 갚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근데 저도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 JD는 미국 로스쿨은 JD와 LLM이 있는데 JD는 이제 주리스 닥터라는 건데 우리 한국 로스쿨하고 똑같습니다. 네이티브를 가는 3년짜리 로스쿨. 그리고 LLM은 네이티브 잘 안 가고 우리 같이 법학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1년짜리 LLM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딱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3년 반 만에 진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왔구나. 근데 저가 어떻게 토플 시험을 봤냐면 2006년 4월 달에 토플만 보고 LLM을 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2006년 4월 달에 다 미국이 IBT로 바뀌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IBT는 구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멕시코 시티까지 날아가서 CBT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 갔습니다. 근데 왜 CBT는 잘 봤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gohacker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토플에 대한 기출문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택시하면서 CD를 구워가지고 택시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멕시코 시티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컨트랙 컨트랙 수업이 첫 수업이었었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첫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었어. 맨 앞에. 그리고 안 들리는 거 계속 들으려고. 그쵸?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 사람들 웃긴 얘기를 했는데 다 웃는데 저만 안 웃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교수님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수업, 왜 못 웃었겠어요? 뭐 알아들어야지 웃지. 그쵸? 그 농담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교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미사킴 잠깐 교수실로 오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딱 가는데 내가 수업을 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에서 나만 이렇게 웃지도 않고 째려보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미안한데 좀 뒤에 가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뒤에 가서 들었던 일화가 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라도 알아들으려고 했는데 교수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째려보고 있으니까. 저도 아카데미에서 그 강의하잖아요. 근데 법대생들이 제일 문제가 안 웃어. 잘 안 웃습니다. 어떤 웃긴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진짜 안 웃고 계속 나만 쳐다보는 있으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좀 그 사람은 안 오거나 저쪽 뒤로 가면 아니면 사이드로 빠지거나 꼭 그런 사람이 꼭 앞에 있어. 중앙에. 네,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충분히 되실 수 있다. 그 맛배기를 그냥 오늘 톨치로 불법행위로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리얼 프로퍼티나 컨스티튜셔널 헌법, 부동산법이나 헌법을 만약에 오늘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앞에 부분이 우리나라랑 체계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은 우리나라도 미국 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특히 용어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톨치 중에서 인텐셔널 톨치가 있는데 그 인텐셔널 톨치만 저희가 한번 맛배기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그
소파에서 잠깐 환담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왜 영어로 되어 있냐.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미국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미국 법을 배우는데, 아니, 영어로 좀 되어 있어야지.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좀 그러잖아. 그렇죠? 발음은 안 좋아도. 그래서 이제 영어로 했는데, 어차피 영어로 해도 강의는 한국말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아, 미국 법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듣기만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 소개는, 저는, 지금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또는 네이버에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또는, 네이버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또는 유튜브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렇게 치면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는, 9,800명 이상 지금 회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국 변호사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우리 국내 최대 카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미국 변호사 전도사가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죠?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그쵸? 욕 아니에요? 좋아요? 그쵸? 요즘 MZ세대 다 하는데,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조댓글, 구알.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구독, 알림. 예. 설정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하간, 그거 보시면 저희가 미국 변호사 어떻게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 강의했던 거, 톨츠라든가, 뭐, 에세이 쓰는 방법 다 있으니까 한번 산책하듯이 오늘 산책하는 것처럼 산책하듯이 들려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 카페도 오셔가지고 보면 모든 미국 법에 관련된 거,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미국 법에 관련된 것도 다 정보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현재 뭐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제가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 상근 부회장인데, 제가 아마 내년에 2월 달에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서도 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미국 MB 과목이라고 해서 미국 기본 7법을, 한국말로 쓴 게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누구나 되기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3판 나오는데 1월 달에 4판째 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권하고 에세이지. 그 다음에 미국 로스쿨 가이드북, 뭐 이런 거를 제가 저서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영어본 10권, 그 다음에 한글본 8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나온다. 그래서, 된다. 연락처 보이시죠? 그리고 뭐,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톨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좀 이렇게 깔아놔야지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기 좀 쉬우니까. 자, 톨치는 우리 민법은, 민법 강의 보면 민사소송법, 뭐, 민법까지, 민법 총칙, 민법,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용어도 엄청 어렵잖아요. 미국 법의 톨츠, 이거 민법인데, 민법은 저렇게 6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6가지. intentional torts. 그 다음에 negligence. 그 다음에 strict liability. 그 다음에 product liability. 그 다음에 nuisance. 그 다음에 vicarious liability. 이 6가지만 알면 민법은 끝, 톨츠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인텐셔널 톨츠만 살짝 배우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톨츠, 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미국 법을 접하실 때 자꾸만 그거를 한국 법 용어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법대생들이 더 못 붙습니다. 타대생들이 더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법대생들은 그래도 배운 가락이 있다고 자꾸만 한국법하고 자꾸만 매칭시키면서 자꾸만 그걸 번역하려고 들어요. 야,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뜻이 맞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은 어때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쭉 제가 강의한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변호사님 미국 법이니까 영어로 된 교재로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왜 한국말로 썼겠어요? 저도 30세 반에 제가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영어로 읽으면 우린 여기를 뭘로 가?
영어를 읽으면 여기로 뭘로 가요? 한글로 가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해석이 되잖아. 그리고 영어로 보고 화장실 갔다 오면 까먹어. 왜? 활자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만 봐왔잖아. 따라서 룰은 한글이든 한글본이든 영어본이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영어본도 있고 한글본도 한글 교재도 같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는 한글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영어로 한 맛배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셔널 톨츠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는 뭐예요? 몰라도 돼.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과실.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라는 거는 엄격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안 돼 있는 거, 제일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 다음에 소비자를 제일 보호하지 않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게 제조물 체육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급발진. 이번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있었죠? 누가 했죠? 택시기사 말고 최근에 유명인이었잖아요. 누가 급발진 사고 냈죠? 뉴스 잘 안 보시는구나. 뭐 쇼츠 뭐 이런 거 안 보세요? 누구야? 서른도 부인이 자기 저녁 먹으러 가다가 벤츠가 급발진 해가지고요. 10여 명 경상하고 가게 들이받아가지고 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른도 부인이 이수진이라고 작사가거든요. 그래서 50대에 뭐 여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급발진 해가지고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났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급발진에 의해서 내가 프로덕트 라이빌티,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급발진이 있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이거 이수진 씨가 입증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수진 씨는 작사가고 공대생이 아니잖아. 우리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급발진 사고가 났어. 그럼 내가 입증해야 돼. 난 법대생이, 난 기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조물체계법은 소비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 법은 뭐만 주장하면 되면 나는 디펙티브한 프로덕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자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인저리, 다쳤다만 입증하면 반대로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물건 만든 전문가가 manufacturer, 그러니까 커머셜 스트림에 있는 사람. 커머셜 스트림이라는 건 뭐야? 이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업자에 가고, 도매업자를 가서 소매업자에 가서 소비자한테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커머셜 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은 하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요번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사회적 참사,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재판 항소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2018년 11월 27일 날 제가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SK하고 애경 고발해서 2019년 1월 4일 날 벽두부터 12시간 30분 조사받고 고발인 조사. 저는 한 6시간 정도 받을 줄 알고 10시에 오라고 해서 10시에 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한 5시쯤 끝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5시에 부부장 검사가 그런 거예요. 변호사님 식사하시고 오시죠?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식사를 빨리 보내주지. 그래서 식사하고 12시 반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후로 1월 15일 날 80명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단이 구축이 돼서 7월 23일 날 34명을 기소했는데 한 명도 유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습기의 유해 물질과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입은 그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독성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이 입증하는 그 입증이 너무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걸 다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를 매니팩처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퓨니티브 데미지입니다. 이 퓨니티브 데미지라는 건 뭐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는 다 모든 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분야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그것도 3배 이하로 아예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것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는 인정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대기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처럼 그렇게 과하게 인정이 하면 경제가 위축되지 않냐. 어떻게 제품을 그렇게 제품의 하자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많이 하면 우리 대기업이 어떻게 장사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그 배상금을 물어주냐. 이거 한국 경제활동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대기업은 미국에서 사업 안 하나? 그렇죠. 현대자동차, LG, 삼성 다 미국에서 물건 팔잖아.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 아예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산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차를 타다가 급발진 사고가 났으면 그럼 거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 안 됩니까?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부과되느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해서 만약에 니네가 고의와 중과실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알고도 판 사람에 한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논리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한 물건을 만들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안전한 물건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전한 물건을 못 만들어서 소비자가 그 하자 있는 물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쳤으면 당연히 대기업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내가 1급 장애가 됐어. 그래서 20대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달랑 하는 게 뭐 2억, 3억 줘봤자 그 2억, 3억 평생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대기업들이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제도와를 반대하는 대기업의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법이 제정돼야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제가 앞으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톨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누이선스. 이 누이선스는 어떻게 뭐 해석을 할 게 없어요. 다음에 제가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누이선스라는 건 뭐냐면 substantial and unreasonable하게 substantial하고 심각하고 불합리하게 나의 프로퍼티 사용을 방해하는 거야. 이게 누이선스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 네이버 본사가 어디 있죠? 그래, 분당 용인에 있어. 근데 그 앞에 네이버 그 건물은 뭘로 돼 있어요? 얘네들 반짝반짝한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는요, 창문을 못 열어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했는데, 낮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 거야. 안마 커튼이에요. 그 뉴스 보셨죠? 예.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네이버는 나의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을, 그게 프로퍼티잖아요. 재산을. 서브센셜하고 언리저너블에 방해하고 있어요? 안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죠? 그게 누이선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1조건.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제가 미국에 첫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제일 꿈꿨던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가 되고 내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반드시 시민권자랑 결혼해야 돼.
왜? 제일 미국에서 불쌍한 커플이 누구 커플이 어떤 커플일 것 같아요? 외국인 커플.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커플인데 제일 불쌍한 커플이 유학생 커플이야.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신분 문제예요. 근데 유학생은 똑같이 학생 비자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물론 사랑은 좋지. 사랑은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도 내가 미국에 정착할 거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신분은 좀 골라가면서 사랑하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바뀌거든요. 왜? 영주권이 나오면 뭐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그래서 반드시 그래라. 그래서 제 동생이 81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 한 1년 반 하니까 자기도 항공운학과 나왔어. 스튜어디스 된다고. 근데 제가 3남 1녀의 셋째거든요. 저만 머리가 없어요. 저만. 뒤에 형들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 나한테 이식해도 돼. 나만 이래, 나만. 그래서 저는 모든 업을 제가 싣고 가야 되겠다. 저한테 있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단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 하나는 간호학과를 들어가라. 그렇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이 어리, 25세 왔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시민권자를 사겨라. 너 오빠가 보는데 괜히 어줌짜는 그 유학생 사겨가지고 하지만 사귈 수는 있지만 결혼 상대는 아니야. 무조건 사겨. 시민권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커뮤니티 칼리 다니고 대학을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저기 버지니아에서 있는 남편이에요. 그때 연애는. 그러면 자 라스베가스는 서부에 있잖아. 그렇지? 버지니아는 동부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야, 시민권자냐? 시민권자래. 결혼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냐면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인 거야,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번 만나고 결혼한 거야. 전화 통화만 하고 SNS 하고. 여아가 그 제일 불쌍한 커플입니다. 그래서 여아가 그래서 미국 뉴욕선스는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그다음에 뭐야? 우리가 또 상상하잖아요. 울도담도 쌓지 않는 그림 같은 집에서 그렇죠? 저기 뒤에는 어떻게 돼? 잔디밭이 있고 앞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뒷뜰이 있습니다. 앞뜰은 그냥 조금 있고 뒤에 공간이 많아요. 수영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그다음에 뒤에서 애들 둘이 뛰어다니고 플란다스 개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나는 고기 굽고 와이프는 어떻게 돼? 야채 내오면서 고기 다 구우면 야 고기 먹어라. 그러면 오고 야외에서 그렇죠. 풀밭에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잖아. 그렇죠. 진짜 그렇게 집에 살아요. 예. 많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크레딧만 있으면 미국에서는 크레딧만 있으면 좋은 집도 다 살 수 있습니다. 페이먼을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국 서민의 생활은 빌 때문에 빌이 이제 청구서. 그럼 다달이 페이먼트 내야 되잖아요. 빌 때문에 빌빌거리다 죽는다. 그래서 미국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녹록지는. 그런데 갑자기 연탄 공장이 들어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악취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플란다스의 개가 뛰어놀고 뒤에서 고기 굽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나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나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서브센셜하고 언리저너블하게 방해하고 있죠. 이런 게 프라이빗 누이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미국 법은 한국말로 자꾸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책임. 그거는 뭐냐면 인플로 2가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렇죠.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사용자 책임이야. 그런데 과실을 할 때 어떨 때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과실이 없는 누구야? 사장도 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되게 폭넓게 인정해요.
왜 폭넓게, 왜 사용자 책임을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아니, 직무 수행 중에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놈은 누구야? 종업원이잖아요. 하지만 직무 중에 한 거잖아. 그렇다면 인플로이 어도, 사용자도 같이 책임을 져서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업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실로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할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서.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돼? 괴롭잖아. 아, 돈 없으면 민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배째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 그렇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너도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면 종업원한테 뭐를 행사해? 한국말로 그래.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법하고 똑같아. 그 구상권이 인뎀너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만 좀 알아주시면 된다. 구상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인뎀너티라는 100%를 구상하는 지금 바이캐슬 라이빌리티처럼 그런 구상권이 있고, 그렇지. 과실 비율로 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이 원고를 다치게 했어. 그렇죠. 근데 그 피해를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팔을 부러뜨리고 B는 어떻게 돼? 다리를 부러뜨리고 C는 머리를 다치게 했어. 이거는 뭐야? 각각 물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연대 책임이. 오, 공부 잘하시는데요. 그렇지. 그거는 디비저블 인저리야.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냐면 인디비저블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눌 수 없는 피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 만든 거에 의해서 원고가 다쳐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동 책임은 지되 너는 50% 지고 너는 30% 지고 너는 20% 지라는 얘기예요. 판결이 재판이. 그러면 그 50% 진 사람이 그 피해 보상을 다 했어. 그러면 자기 잘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상권이야. 그거는 용어가 뭐냐? 컨트리뷰션이에요. 이해되죠? 그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캐스 라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은 민법 총칙 3분의 2권뿐이 안 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그리고 다 기출문제만 풀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400점 만점에 266점.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이 66.5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 다음 네이티브 애들은 2달 반만 공부하고 JD 나온 네이티브는 80~90%가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스쿨은? 근데 우리나라 로스쿨은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 이거 글로벌하고 무슨 뭐 전문화하고 학업의 정상화하고 뭐 이러려고 만든 건데, 아니 아무리 해도 50%뿐이 안 되잖아. 그리고 40% 후반대로 내려갔다가 1기 때는 어떻게 돼요? 1기 때는 라이센스를 거저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80% 이상 합격했으니까. 적어도 로스쿨의 취지에 맞으려면 80% 이상은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횟수의 제한은 없어야 됩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5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5년에 무조건 5번이잖아.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5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DC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주나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들은 그냥 무제한이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그런데 DC는 사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미국은 또 좀 더 합리적인 게, 우리가 로스쿨 가려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요, 법무 경력을 4년에 1년으로 쳐집니다. 로스쿨 1년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2년 일했어. 그러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4년에 1년으로 인정되니까 12년 일하면 3년 로스쿨 나온 거로 인정을 해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행정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뉴욕에서 12년 일하면
우리 한국도 만약에 그런 거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로펌에 있는 분들이 그 일반 사무직 보시는 분들도 12년이라면 한국 변호사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기회가 닫혀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화되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는 그냥 직업이야. 그죠? 변호사로서 살아가면, 특히 우리 한국은 변호사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사회적인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야?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은행 가면 얼마 줘? 마이너스 통장 옛날엔 2억까지 줬어요. 저희 때는 1억 8천까지 줬거든요. 신용이 없어도, 물론 신용불량자는 안 돼요. 예, 하지만 여하간 딱 붙으면 1억 5천 바로 마이너스 통장 딱 쏴준다고요. 지금은 1억 3천 정도 쏴줘요. 저도 미국 변호사 되고 나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5,600만 원 애들. 그래서 하나은행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당연히 난 미국 변호사 대출 될 줄 알고. 미국 변호사는 신용 대출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변호사요? 한국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미국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용 조회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데요?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냐? 한국 변호사는 1억 3천, 1억 8천까지 되는데 미국 변호사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일단 안 되고요. 그래서 10대 로펌에 등록된 그러니까 직원인 미국 변호사는 된대요. 왜? 걔는 변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미국 변호사는 안 돼요. 예. 그럼 한국 변호사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까? 따라서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특권화되면 안 된다. 이런 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사는 없이는 살아도 뭔 없이는 못 살아. 변호사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게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응시일이 1년에. 미국 변호사 시험이 2월 맨 마지막 주 화수, 화요일 수요일, 7월 맨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2번 있어요. 또 얼마나 합리적이야.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잖아. 그렇죠?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2번 있습니다. 얼마나 볼 것 같아? 상관없습니다. 이게 퀴즈는 아니니까. 모르겠죠. 막 찍어봐. 2만 나왔습니다. 만 단위야, 만 단위. 10만?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야. 7만에서 8만 봐요. 이해되시죠? 많이 봅니다. 외국 사람까지도 합쳐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 돼? 평균적으로 모든 50개 주 다 해서 65% 이상입니다. 합격률이. 그 65%에는 외국인도 다 포함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뉴욕주 이런 되면 여하간 어떻게 됐든 80% 이상은 다 붙는다. 이렇게 보면 초시에 되든 제시에 되든 상관없다.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인텐셔널 토치만 맛배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글리전스는 과실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하나 하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텐셔널 토치하고 네글리전스의 차이점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는 고의로 하는 거야. 내가 고의로 누구를 때리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폭행이 되겠지. 근데 과실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의 피해를 주려는 인텐트가 있어 없어? 없어, 과실은. 아니, 급발진 사고가 내가 졸음운전을 했어. 오케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돼? 치였어. 그래도 다쳤어. 그럼 이거는 고의야, 과실이야? 그렇죠. 과실이지. 그런데 내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내가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다치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인텐셔널 토치하고 네글리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텐셔널 토치는 특정인이냐. 그 특정인을 내가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네글리전스는 과실이니까 그러한 의도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라는 건 과실이잖아. 불특정 다수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이 범람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적인 거나 또는 신체적인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데미지가 있어야 돼. 그러나 인텐셔널 토치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6개가 제일 중요하지만 각각의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각각의 구성 요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이 6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면 토치는 끝이다 라고 보시면 유기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합리적으로. 자, 그러면 인텐셔널 토치 오늘 공부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인텐셔널 토치는 두 가지가 있어. 인텐셔널 토치 to the person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가 있고 인텐셔널 토치 to the property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가 있다. 그럼 우리 프로퍼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리얼 프로퍼티가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가 있다.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이고 퍼스널 프로퍼티는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배럴이 저거 봐봐. 배럴이지. 그렇죠? to person에 배럴이 그렇지? 배럴이는 뭐야? 배럴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배럴이 배터리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용어로는 뭐냐? 폭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솔트도 폭행이야. 그러니까 어솔트 이렇게 하면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폭행으로 나와. 하지만 달라. 어떤 거냐? 폭행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야.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배럴이는 폭행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컨택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게 다이렉트 컨택이든 인다이렉트 컨택이든. 자, 다이렉트 컨택은 내가 빵 때리는 거야. 그렇죠? 인다이렉트 컨택이라는 건 뭐야? 인다이렉트 컨택.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그 놀이터에 가면 지금은 놀이터에 모래 없어요. 많이. 지금 뭐 폐타이어 갈아서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해놔. 근데 옛날에는 모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래를 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넣어? 모래를 파서. 그렇지. 물을 넣지. 그 다음에 물도 넣고 뭐도 넣어? 오줌도 싸잖아요. 어리니까. 그죠? 오줌도 싸.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덮어? 신문지. 그치. 신문지를 딱 덮어. 그 다음에 그 신문지 위에 뭐야? 모래를 살짝 해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이 딱 밟아. 그게 인다이렉트 컨택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alse infringement라는 건 뭐냐? 감금이야. 감금. 그렇죠? 물론 한국말로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 to the person에는 세 가지가 있다. battery, assault, false infringement 이게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이게 구성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구성 요건은 머리에 그냥 딱 박아놔야 돼. 우리도 한국법 배울 때도 구성 요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거를 잘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성 요건은 요것만 알아두면 돼. 배럴리의 구성 요건은 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야. 그 다음에 with the plaintiff person이야. 여기에 intent causation을 그냥 뺐어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뺀 거야. 그럼 harmful은 다 알죠? 그렇죠?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피해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offensive는 뭐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offensive. 우리 offensive는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죠? offensive. 해석 뭘로 됐어? 대답 잘하는 분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맞춰보세요. offensive는 공격적인이잖아. 그래서 offense, foul, 그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렇죠? offensive의 그럼 반대말은 뭐야? 그래, 방어적인, 그게 디펜시브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디펜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의 오펜시브는 공격적인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률 용어로는. 뭐냐면,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것을 오펜시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저하고 연배가 더 있으신 분도 있고, 비슷한 분들도 있고, 나이도 어리신 분도 있으시지만, 여하가 옛날에 24시간 도서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다음에 신림동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거기는. 우리도 있었어요. 양현 독서실이라고, 제가 장훈고등학교, 신길동에 있는 장훈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양현 독서실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다음날 가니까 이제 2시까지 공부뿐이 안 한대요. 이제 잘 수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남자 독서실이 있고, 복도리 사이에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야. 근데 여자가 이제 자고 있었겠죠? 남자 놈이 그 여인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자애를. 그래서 몰래 가서, 미쳤지. 그렇죠? 몰래 가서 그 여자 볼에 뽀뽀를 쪽 하고 온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몰랐어. 너무 깊게 자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옆에 자고 있던 여자애가 안 거야. 그러니까 실장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죠? 한국으로는 그거 뭐야? 뽀뽀를 쪽 하고 왔어. 그건 뭐야? 그래, 성추행이지. 그죠? 성추행이죠? 성추행이죠. 일단 성추행은 형법이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성추행은. 그러면 봐. 잘 봐. 오펜시브라는 게 뭐야? 근데 그 그 남자가 그 여자 볼에 쪽 했어. 그러면 한펄에? 한펄에? 한펄 하죠? 여기 썼겠죠? 그죠? 여기 썼겠잖아. 그치? 한펄 하진 않잖아. 상처가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뭐야? 오펜시브 하죠? 그 여자가 뽀뽀하라고 허락해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내 몸에 컨택 해버렸잖아요. 정치적인 피해도 당연히 가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배럴이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다음 with the plaintiff person이지. plaintiff person이란 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라는 뜻이야. 플랜티프에도 해당되고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 뭐야? 한펄하고 오펜시브하고 컨택하면 배럴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플랜티프한테 어떻게 돼? 내 몸에 허락 없이 어떻게 돼? 컨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상대로 성추행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로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럴이로도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굿. 이런 게 오펜시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플랜티프 펄슨인데 플랜티프면 플랜티프지 무슨 플랜티프 펄슨이야? 약간 짜증 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플랜티프에도 해도 되고 플랜티프 펄슨이라는 거는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이야.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 우리 요즘 반려견 엄청 키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그렇죠? 반려동물 하나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데 요즘. 그렇죠? 뭐 때 되면 주사 맞춰야지. 뭐 이발해 줘야지. 또 어디 가려면 개 어디에다 맡겨요? 호텔에 맡겨요. 또 호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개가 상전이야. 그죠? 물론 해야 되는데 여하간 저는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왜냐면 털이 싫어 그냥. 막 털이 날리는 게 싫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에? 그래서 없나? 털이 싫어요, 여하간. 그래서 없나? 저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요 뒤를 해서 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을까? 또는 옆머리하고 뒷머리를 길러서 앞으로 넘길까? 그럼 약간 추잡스럽잖아, 그렇죠? 약간 추잡스러우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진이하고 가빈이 얘기를 학자님이 많이 한다 그랬는데요. 그 우리 수강생들이 그래요. 변호사님 제가 언제 합격할까요? 그래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무슨 신받은 법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붙겠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무진이와 가빈이가 자기 자식처럼 느껴질 때 합격한다. 왜 그럴 거 있어? 그렇지. 그만큼 동영상 강의 많이 들어야 항상 제가 얘를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any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컨택 그래 플랜티플 펄슨이야. 그래서 우리 무진이하고 가빈이가 제일 사달라고 하는 게 개거든요. 개. 뭐야 시바견? 그 시바견 있잖아요. 그죠? 일본견, 그래. 그 시바견이에요. 약간 욕 같은데. 맞아요. 시바견이에요. 꽂혀가지고 시바견 아니면, 리트리버? 그래. 골든 리트리버를 사달래요. 엄청 비싸더라. 그거 엄청 비싸요. 털도 많이 빠지고. 여하가 1등 하면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진이하고 가빈이가 반려견 데리고 나올 때 반드시 뭐 해? 뭐 해야 돼? 두 가지 해야 돼. 뭐 해야 되죠? 그렇지, 목줄. 그 다음에 뭐? 봉투. 그렇죠. 두 개를 해야 돼. 왜냐면 응아하면 해야 되니까. 요즘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하가. 목줄을 잡고 이렇게 골든 리트리버랑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무진이는 골든 리트리버, 우리 가빈이는 시바견.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시바견을 에이 시바 그러면서 빵 찬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 가빈이가 이렇게 목줄 잡고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에이 시바 그러면서 빵 찬 거야. 우리 가빈이는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짜증나고, 그렇죠? 엄청 슬퍼하겠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빈이는 그 사랑하는 시바견을 시바 하면서 빵찬 A라는 사람을 배럴이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우리 가빈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시바견을 빵 때렸는데 가빈이가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시바견을 발로 빵 차는 A라는 사람을 상대로 배럴이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미국법입니다. 생각해 줘야 돼. 있어 없어? 가능하다. 굿. 가능하다. 왜? 그렇지. With the plentiful person이니까.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니까 나랑 뭐랑 연결됐어? 우리 가빈이랑 시바견하고 뭐가 연결됐어? 목줄로 연결됐으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 가빈이 자체는 데미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정신적인 데미지 말고 여하가 그래서 나미널 데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정신적인 데미지를 나미널 데미지라고 해. anyway, 직접적인 액추얼 데미지가 없어도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내 허락 없이 함포라고 오펜시브 컨택한다면 배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법은 한국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속 요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 너무너무나 쉽게 맞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핸드백을 우리 와이프가 메고 있었어요. 근데 소매치기가 핸드백을 팍 낚아챘어. 이해되지? 그럼 우리 와이프는 일단은 절도야. 절도인데 지금은 형법 아니니까 지금 불법행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는 누구야? 저 소매치기범을 배럴을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게 플랜티프 퍼스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넓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설트는 어떤 거냐면, 어설트는 뭐라고요? 크리에이션. 뭐를? 리즈너블한 어프리엔션 하는 거. 그 리즈너블한 어프리엔션, 뭐에 대한 리즈너블한 어프리엔션이야? 이미디어트나 배럴리에 대한 리즈너블한 어프리엔션을 해야 된다. 어프리엔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입니다. 인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즈너블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의미일까요? 객관적인 의미일까요? 리즈너블이라는 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 주관적인 의미일까요? 객관적인 의미일까요? 오, 공부 잘하시는데요? 다들 합리적이라고 하면 뭔가 주관적인 느낌이 나잖아.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적이냐? Any person이, 어떠한 사람도 너 같은 시츄에이션에 있으면 뭐 한다? 그렇게 인지했을 것이다. 뭐에 대한 인지를? 이미디어트한 배럴이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친구를 너무너무나 싫어한 거야. 근데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내 앞에 30m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짱돌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향해서 확 던졌어. 근데 안타깝게도 걔가 맞지 않고 걔 뒤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으면 뭐야? 그렇지, 배럴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배웠어? 지금 2가지째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럴이 아니면 어설트겠지. 그거 딱 떨어졌어. 그럼 걔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겠지? 봤어. 그러면 내 친구는 나를 상대로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없어? 인지했으니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렇죠. 인지했으면. 근데 이미디어트나 배럴리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있었어? 뒤에서 나왔으니까 모르시고. 그렇지. 오, 미국 변호사 해야 되시겠는데요, 공부? 그렇지. 내가 내 앞에 걸어가고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앞에서 지금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싹 피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미디어트 배럴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가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맞았어. 맞으면 뭐가 돼? 그래, 배럴리가 되고. 안 맞고 싹 피했어. 그럼 뭐야 돼? 어설트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 친구는 이미 이미디어트 배럴리가 끝난 상태잖아.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돌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돌 던졌지?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폭행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우리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졸고 있는 A를 상대로 내가 어떻게 분필을 딱 던졌어. 그런데 분필을 맨 뒤에, 항상 뒤에 앉은 애들이 졸잖아요. 그쵸? 저도 매일 뒤에 앉았는데, anyway. 그래서 꾸벅꾸벅 졸아. 그럼 선생님 화가 나잖아요. 그 분필을 딱 해가지고 팍 던졌어. 근데 얘가 맞지는 않고 뒤에 있는 칠판에 빵! 부딪힌 거야. 그럼 깜짝 놀라고 딱 깼어요. 그러면 그 졸 학생은 선생님 상대로 어설트를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미디어트 배러리, 그 분필에 대한 합리적 인지가 없고 이미디어트 배러리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텐트 코제이션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false imprisonment 봐. 이거는 감금이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bounded area예요. bounded area예요. 그렇죠? 일단 감금이라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어디 감옥에 가뒀다 또는 우리 방에 가뒀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false imprisonment 그 bounded area는 과연 어디까지가 bounded area냐 이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자, 액트를 하거나 1번에 A번 액트 또는 오미션이야. 그렇죠? 오미션이라는 건 뭐야? 부작위야. 부작위. 그렇지? 한국말로. 그럼 액트는 뭐야? 작위야, 작위. 그렇죠? 부작위에 의해서 컨파인하여 감금하거나 그렇죠? 가두거나 리스테인 뭐야?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봐. 오미션 부작위의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가 부작위의 대표적인 게 제일 짜증나는 대표적인 거는 내가 제대 날이 11월 1일이야. 근데 잘못 계산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11월 2일 날 제대시킨 거예요. 우리 제대 날짜 매일 하나씩 긋잖아요. 그치? 하루가 1년 같잖아. 그런데 11월 1일 날 제대인데 잘못 계산해서 12월 2일 날 제대를 시켰어. 이거 false imprisonment야 아니야? 그래서 한국말로 자꾸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부작이야. 왜 부작이야? 얘를 제대시켜줘야 되는데 제대 안 시켰잖아. 그렇죠? 그럼 부작이야. 그럼 이거는 봐. 이건 비일비재하잖아요. 저 버스 내 다음 정류장에 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배를 눌렀어. 근데 버스 기사가 어떻게 돼? 그냥 지나가 버렸어. 하차 안 해주고. 이거 false imprisonment 아니야?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나무꾼의 네. 선녀가 애 날 때까지 날개에 옷 주지 말라고 네. 했을 때 그때 그거 네. 감금시키죠. 애 낳을 때까지. 그렇죠. 그것도 false imprisonment야. 이해되시죠? 날개 옷을 안 준 거지, 그치? 안 줬으니까 뭐, 안 줬으니까, 그렇지. false imprisonment 맞아. 왜? 자, bounded area 설명드릴게요. 자, 비행기에서 내렸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야? 내 제주도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렸어. 제일 먼저 가는 곳 어디야? 물론 화장실도 있겠지. 내가 미국을 갔어. 내가 미국을 갔어. 나 미국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미국을 갔어. LA 공항에 딱 내렸어. 어디를 가? 그렇지. 미국에서 공부하셔야 되겠는데요? 배기지 클레임 해가지고 짐 찾으러 가잖아. 그렇죠? 근데 내 짐이 안 나오는 거야. 다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야. 안 나오면 뭐 끝에 나오겠지. 뭐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내 짐만 안 나와가지고 내가 30분씩이나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내 짐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 더 당황스러운 건 뭐겠어요? 그렇지. 이게 더 당황스러운 건 내 짐이 안 나온 것도 당황스럽지만 내가 영어로 내 짐이 안 나왔다 지금. 그럼 또 물어볼까 꼬치꼬치. 야 가방 색깔이 뭐냐? 야 가방 색깔이 뭐? 야 뭐 들었냐?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그게 막 그럼 여기다 막 1형식, 2형식, 3형식 막 그게 더 짜증나. 그쵸? 짐 안 차고 짐이야 뭐 우리 티켓 있고 바코드 있으니까 그걸로 뭐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더 짜증나잖아. 그래서 내가 여하간 얘기를 했어. 그 직원한테. 그 직원이 그냥 기다리래. 나 바쁘니까 좀 기다리래. 그래서 1시간을 더 넘게 기다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그 직원을 상대로 false imprisonment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길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bounded area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꾼이 선녀 옷을 안 준 것처럼 선녀 옷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됐어? 선녀가 못 가지. 그러니까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bounded area는 배기지 클레임 케이스와 같이 네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겠어 못 가겠어? 짐 없이 내가 못 가잖아.
그런 상황은 내가 free to go할 수 없는 상황을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false imprisont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나무꾼이 날개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선녀가 어떻게 돼? free to go 할 수 없잖아. 하늘나라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false imprisont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bounded area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왜?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집이든 배기지 클레임에 있는 공항이든 아니면 저기 뭐 서울 한복판이든 false imprisonment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씩 다르지.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 굿. 그래서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굿.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trespass to property 뭐냐면 trespass 저거 to land야. trespass to land라고 써있어요. 예, 그렇죠. land. to land야. 이거는 리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거고 trespass to chattel 그다음에 conversion 이렇게 있습니다. trespass to land는 뭐냐면 내 집 랜드는 리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거고 trespass to chattel하고 conversion은 퍼스널 프로퍼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trespass to land는 뭐냐면 intentionally physical하게 침범해야 돼. 누구요? 플랜티프의 리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들어가기만 하면 트레스패스 투 랜드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 내 땅이 아닌 거야. 이런 케이스인 거야. 미국은 진짜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하간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내가 이사 와가지고 한 5년을 살았어. 근데 그래서 그 5년 살았으니까 이제 팔고 다른 데로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을 내놨네?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그럼 측량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창고를 짓고 살았던 그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남의 땅을 내가 어떻게 돼? 밟고 지나간 줄 아는 거 아니야? 내 땅인 줄 알았지만, 그죠? 이게 트레스패스 랜드입니다. 그래서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anyway 남의 땅이라면 그것은 트레스패스 투 랜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떻게 보면 랜드 침입죄입니다. 그러니까는 건물 사유 남의 땅에 들어가는 침입이 트레스패스가 불법 침입이다. 사유지에 대한 불법 침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굿.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뭐냐면 트레스패스 처리는 뭐냐면 이거는 점유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망가뜨린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빌렸어. 연필을 빌려 쓰다가 연필심을 내가 부러뜨린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러면 트레스패스 처리는 경한 거야. 이렇게 연필심 부러뜨린 것처럼. 근데 컨버전은 중한 거야.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동차를 내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줬습니다. 근데 얘가 사고를 낸 거야. 그럼 자동차가 완파가 됐어. 이렇게. 너무 많이 서브스텐셜하게 피해를 준 거는 컨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컨버전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나만 더 할게요. 컨버전 옆에 결과범 이렇게 쓰세요. 결과범이란 뭐냐면 내가 의도를 했듯 행위 시에 내가 컨버전을 범하려는 인텐트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물건에 심각하게 하자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또는 심각하게 점유권을 박탈한 경우는 컨버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범이야. 원래는 모든 범죄는 행위 시에 뭐가 있어야 돼?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텐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텐트가 없이 그냥 결과만 발생하면 컨버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야. 내가 골프를 요즘 제가 골프를 좀 부르면 다 갑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붙였어. 제가 미국 7년 6일 있었거든요. 미국 진짜 골프 치기 좋잖아요. 저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저 인디애나는요. 그 1년 회원권이 얼마일까요? 퍼블릭 골프장 1년 회원권이 455불입니다. 1년 회원권이 455불은 455만 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 70만 원 정도 되면 1년 내내 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미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우리 비 와도 그렇게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번개 치면 안 돼. 번개 치면 네 맞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비가 많이 와도 골프 치게 해요. 쳐. 혼자 비 맞으면서 치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선배. 예, 지금 고위 공무원이신데 그래서 싱글 만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려줍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여하가 골프에 제가 엄청 지금 필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아이언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골프 치세요? 예, 아이언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드라이버하고 우드하고 유틸은 너무 잘 맞는데 특히 7번하고 5번이 미친 듯이 안 맞아. 제가 싱글도 한번 했거든요. 그 물싱글 있잖아요. 81타. 원래 79타 이하인데 81타도 원래는 싱글이야. 왜냐면 72타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9니까 9개 더 친 거니까. 그런데 너무 안 맞네. 그래서 큰맘 먹고 오늘 그 유틸리티 6번하고 7번을 샀어요. 6번하고 7번을 샀어. 그래서 내가 아이언 내가 7번하고 5번 안 쳐. 그리고 유틸리티 치려고. anyway. 그래서 내가 골프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났잖아.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내 차에 넣었어. 그 집에 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골프채가 내 거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예를 들어? 나를 예를 들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왜냐면 골프백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는 원래 습관적으로 여기다 세워놓는데 그날따라 여기다 세우는 거야.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여기다 세워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봤는데 똑같은 골프백이야. 그래서 내가 들고 갔어. 내가 트렁크에 넣어서 우리 집에 간 거야.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나는. 내 건 줄 알았어, 그냥. 남의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 거 골프백인 줄 알고 가가지고 차에 싣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와서 차가 어떻게 돼? 그래, 도난이 당한 거야. 그러면 도난 당하면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 트렁크에 있는 골프백도 같이 됐죠. 그래서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 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전화가 나한테 온 거야.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 골프백이 제가 똑같은 제 CCTV를 어떤 손님이 난리 해가지고 자기 골프백 없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러는데요. 김기태 씨 혹시 제가 CCTV를 봤는데 김기태 씨가 가지고 가신 것 같다고 그 골프백 지금 본인 골프백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골프백 좀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나는 이미 어떻게 돼? 그래 없어졌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는 내가 훔치려니 또는 바꿔치기 할 인텐트 전혀 없었죠. 나는 내 건 줄 알고 했다가 그날따라 어떻게 돼? 재수없이 내 차량이 도난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골프백 없어졌잖아. 그치? 이것도 컨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 컨버전. 따라서, 그러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하는 거야. 컨버전 할 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 골프백을 가져올 시에, fair market value라는 건 뭐야? 합리적인 시장 가격, 중고차 가격으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버전은 인텐트가 없어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서브스텐셜하게 심하게 해를 주거나 또는 심하게 점유권을 박탈한 경우에는 결과범 취급을 해서 컨버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